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는커녕 생각조차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혼자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입니까?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3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숨은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늙는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은 지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작은 집 하나면 된다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안전하겠다고, 전부 틀렸습니다. 작은 원룸은 감옥이 되고, 시골집은 고립이 되고, 실버타운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새 곳.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혼자여도 인간답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고립이 되고, 고립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혼자여도 풍요롭고, 혼자여도 연결되고,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곳만 기억하십시오. 이 3곳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진짜 중요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혼자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3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찰 3세에 남편을 먼저 보낸 윤정이 알겠다고 했집니다.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강원도 산골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리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했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가슴 통증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에 아내를 먼저 보낸 김동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고급 실버타운 입주를 권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관리받는 게 안전하겠다 싶어 할아버지도 동의했죠. 입주비로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응급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규칙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 10시 운동, 오후 2시 프로그램, 저녁 6시 식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아무것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웃음소리도 활기도 없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병원, 약, 혈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결국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죽기 위한 곳이지 살기 위한 곳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1세 남편과 사별한 박순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곳을 답사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서울 외곽 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공원까지 3분, 마트까지 10분, 15평짜리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갑니다. 8시부터 요가 수업을 듣고 11시엔 복지관 시야스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도시락 1개 가격에 영향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친구들과 번갈아 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요. 작지만 삶은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었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울증과 공포, 그리고 결국 그곳을 떠나야 하는 실패였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규칙과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았지만 세상과 관계 맺으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구조입니다. 환경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간섭,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재가 진짜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 맺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새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이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만보다 위험하고 운동 부족보다 치명적이고 고혈압보다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는 경험,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뇌과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사는 노인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 실제로 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을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모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가 계속 성장합니다. 70세, 80세에도 뇌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선택입니다. 우는 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건 비단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는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년 더 길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남습니다. 70대 이상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홀로 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은 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저희 사회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4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게 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사는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일본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지지하며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호그베이베크라는 치매 마을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동체입니다. 덴마크에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세대 통합형 마을이 있습니다. 노인, 청년, 아이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딱 3곳. 바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곳,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곳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한 곳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준비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답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첫 번째 곳입니다.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 15평에서 25평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게 왜 최선의 선택일까요? 먼저 크기가 중요합니다.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빈 방을 보면서 배우자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물건 놓을 곳도 없고 손님 초대할 공간도 없습니다. 15평에서 25평 정도면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살면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크기입니다. 청소하기도 부담 없고 관리비도 적당하고 외롭지도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명줄입니다. 거기엔 모든 게 있습니다. 아침 요가 프로그램, 점심 무료 급식, 오후 운동교실, 노래교실, 서예반, 컴퓨터 교실, 영어회화,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동료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작은 사회입니다.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해 보세요.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나와 맞을지 보세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세요. 일주일에 3번만 나가 보세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달만 다니면 친구가 생깁니다. 3달 지나면 그곳이 여러분의 제2의 집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혼자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두 번째 곳입니다. 공원 바로 옆 저층 아파트 2층에서 3층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산책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공원이 가까우면 걷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고 새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층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여야 합니다. 2층이나 3층이면 무릎이 안 좋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 증상이 50% 감소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걷는 동안 우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을 걸으세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눈인사만 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세요. 2주 지나면 날씨 이야기를 나누세요. 한 달 지나면 서로 이름을 알게 됩니다. 3달 지나면 친구가 됩니다. 이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세요. 관계는 저절로 생깁니다. 노후에 혼자 살기 좋은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녀와 같은 동네에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만날 수 있지만 일상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입니다. 왜 같은 집이 아니라 10분 거리일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추워서 죽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 끝에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 닿지 않는 거리. 자녀와의 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이며 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때문에 자유를 잃습니다.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응급 상황에 바로 달려갈 수 없고 일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10분 거리, 그게 최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리. 필요할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 함께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거리.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고 제안하세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삶을 살되 필요할 때 도우며 살자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 대화 한 번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복지관 근처 집을 알아보세요. 인터넷에 지역과 복지관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주변 15평에서 20평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가서 걸어보세요.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마트는 가까운지 직접 느껴보세요. 둘째, 공원 근처 저층 아파트를 답사하세요. 실제로 그 공원을 걸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산책하는지, 벤치는 충분한지, 화장실은 있는지, 안전한지 보세요. 2층이나 3층 매물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세요. 셋째, 자녀와 미래를 의논하세요. 부담 주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로 편한 방법을 찾자고 말하세요. 10분 거리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되 필요할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세요.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온기로 결정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작아도 답답하지 않고, 조용해도 고립되지 않는 곳. 그런 집을 찾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세 가지 중 몇 번째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복지관 근처 집 알아보기, 2번 공원 근처 저층 아파트 답사하기, 3번 자녀와 미래 의논하기.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채널을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갑니다. 댓글로 나누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베풀지 마라. 베풀면 무시당한다. 이렇게 대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님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왜 더 무시당하는지 아십니까? 반찬 10가지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돈 못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고, 손주 봐줘도 시간 많다며 더 요구하는 자식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무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대해야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장김치 담가서 자식 집에 가져다 줬는데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놓고 가라고 합니다. 얼굴 보는 것도 잠깐인데 바로 손주 봐달라는 부탁만 쏟아집니다. 결혼할 때 목돈 보태주고 집 살 때도 도와주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까지 해주면서 우리 자식들 힘들지 않게 살라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부탁은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표현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왜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지, 왜 잘해줄수록 더 서운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준 건데 자식은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정성으로 챙긴 건데 자식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수고와 희생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엄마니까 아빠니까라는 두 글자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 어떻게 세우느냐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은 평생 유지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가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수 씨는 68세 여성분입니다. 슬하의 딸 하나를 두었고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 딸 가족을 평생 헌신적으로 도와왔습니다. 10년 전 딸이 결혼할 때 일입니다. 은수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살이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라고 마음을 다해준 돈이었습니다. 딸은 그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후 딸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은수 씨는 석 달 동안 딸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 기저귀 갈고 밤에 아기 울면 달래주고 낮에는 딸을 위해 미역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딸이 편히 쉬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수 씨는 또다시 석 달을 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이까지 돌봐야 했기에 더 힘들었지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딸 힘들까봐 손주들 잘 크라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들 좀 봐줄래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약속 있는데 하루만 맡아줄래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즐거웠고 딸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부탁이 일주일에 3번이 되었습니다. 한 번 가면 2~3시간이던 것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그런데 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오늘 애들 못 봐줘요? 은수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건
엄마의 건강이 아니라 오늘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은수 씨가 친구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딸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친구 만나는 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은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없는 건가? 나는 그저 애들 봐주는 사람인가? 그래도 은수 씨는 딸을 사랑했기에 계속 도왔습니다. 명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음식을 해갔습니다. 딸의 집 이사할 때도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손주들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에 또 적금을 깨서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거의 듣지 못합니다. 대신 이번에도 부탁할게요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쉬었을 때였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애들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엄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손주봐 주던데 그날 은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듣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주는데 자식은 당연함으로 받는 이 괴로운 관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뇌는 강한 감사 반응을 보입니다. 고맙다는 감정이 진심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같은 도움이 반복되면 뇌는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는 감사가 조금 줄어들고 세 번째는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도움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와 관련된 뇌 부위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부위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와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반복되는 도움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을 만든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10번 연속으로 도움을 준 후 11번째 거절했을 때 자녀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감사보다는 당혹감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왜 갑자기 안 도와주냐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즉 부모의 도움이 권리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수 씨와 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은수 씨가 처음 도왔을 때 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계속되면서 딸의 뇌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 엄마는 당연히 손주를 봐주는 사람.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마음을 열게 하지만 두 번이면 익숙함을 만들고 세 번이면 마침내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 2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고는 보이지 않고 부모의 희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될 뿐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가족관계 연구소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과도하게 헌신한 가정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가정을 비교했습니다. 30년 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과도하게 헌신한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고 자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부모는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도 높았고 갈등도 적었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돕는 것이 과연 자식에게 좋은 일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만 편하면 돼. 내 노후는 중요하지 않아. 애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도 결국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엄마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 엄마한테 미안해.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저 때문에 여행도 안 가시고, 모든 걸 저한테 쏟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무거워요. 마치 제가 엄마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요.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녀도 자유로워진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에게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식은 평생 독립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는 아이로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용기, 자식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삶을 먼저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용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를 이기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영국의 한 가족 심리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탁을 한번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절을 경험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도와주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의 도리를 세울 때 비로소 바로 선다. 부모에게도 도리 있고 자식에게도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되 부모에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질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않아도 자식은 잘 자랍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자식은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자식만큼이나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예라고만 대답해 온 부모가 갑자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절이 관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이번 주에 손주 봐달라고 연락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렵구나. 다음 주는 가능하니까 그때 연락해줘. 이 말을 하는 순간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한 70대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아들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많이 부탁드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무리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 삶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도움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와줄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음 달에도 또 부탁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부탁합니다. 결국 부모의 일시적 도움이 영구적 지원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한이 없는 도움은 의존을 만듭니다. 반대로 기한이 명확한 도움은 자립을 돕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심리 연구팀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도운 가족은 1년 후 자녀가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없이 도운 가족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존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도와줄게. 3번까지만 손주를 봐줄 수 있어. 이사 끝날 때까지만 도와줄게. 기한을 정하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기한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3번째, 금전적 도움은 신중하게 하세요. 돈 문제는 부모가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씁니다. 적금을 깨고 연금을 빼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자식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본인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희생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전 재산을 다 주셨습니다. 몇 년 후 어르신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남은 돈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심리연구팀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금전적으로 계속 도와주면 자녀의 자립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끊기면 자녀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안 도와주냐고. 예전에는 잘 도와줬으면서. 그러니 금전적 도움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노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만약 자식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이건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4번째, 서운한 감정은 그때그때 표현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감정을 참습니다. 다시 기분 상할까봐, 내가 속 좁아 보일까봐. 하지만 참은 감정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사람이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참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서운한 감정을 바로 말하면 자녀와의 갈등이 80%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참고 나중에 표현하면 갈등이 오히려 2배로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감정은 신선할 때 나눠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왜곡되고 오해만 커진다. 그러니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짧게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그 말 조금 마음이 쓰였어. 아까는 내가 좀 서운했어. 이 부분은 나도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감추면 흐려지고 드러내면 밝아진다. 여러분의 마음도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5번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정말 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인정과 믿음입니다.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미국 예일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하는 말을 할 때와 인정하는 말을 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은 자녀는 불안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신감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말만 들은 자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어디서든 당당해집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깁니다. 6번째,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멀리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 나도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40대 딸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예전엔 엄마가 나만 걱정하셔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엄마도 행복하시니까 저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면 자식은 기댈 곳을 얻는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야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자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거절하는 용기 갖기, 2번 도움의 기한 정하기, 3번 금전적 도움 신중하게 하기, 4번 감정 즉시 표현하기, 5번 인정과 믿음 주기, 6번 내 삶 행복하게 살기.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 내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살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사셨지요. 기쁜 날에도 아픈 날에도 자식 생각이 먼저였던 그 긴 세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아픈 몸 이끌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던 그 수많은 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만의 기쁨으로, 여러분만의 평안으로, 여러분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웃고 즐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